네, 이제 이번 시간에 진짜 딱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실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 싶습니다. 아, 일단 시기상으로는 이제 중세 말에서 근대로 이행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가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때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데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바로 우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우리 RE 할 때 리라고 하는 게 다시잖아요. 뭔가 그래서 르네상스란 말은 프랑스어로 이제 부활, 뭐 재생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부활이냐라고 봤을 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 로마는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잖아요. 그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인간 중심에서 중세에는 완전히 신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생한 것은 이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탈리아는 상공업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문화가 발달하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좀 발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이런 거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 운동을 르네상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본 정신은 이제 인문주의 말 그대로 인간 신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개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탐구하는 인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 중심의 그런 중세 세계가 좀 붕괴되고 새롭게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의 선구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페트라르카입니다. 그 다음에 보카치오, 데카메론 쓴 사람이고요.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는 아마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워낙 뭐 많이 한 이것저것 많이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활약했던 인물들이고 그런데 알프스 이북에서는 조금 늦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14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먼저 생겨났고 그런 게 영향을 조금씩 주다가 16세기쯤 가서 이제 알프스 이북에서는 이제 르네상스가 좀 더 발달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문예 부흥, 문화적인 거라기보다는 예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부패한 교회 세력이나 현실 비판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든지 이제 그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현실사회나 교회를 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토머스 뭐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토피아는 우리 되게 이상향 세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실사회를 굉장히 비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토피아는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기회되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극작가 바로 셰익스피어가 이제 활약한 때가 요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희화했던 그런 소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바로 세르반테스죠. 자, 이런 사람들이 활약한 게 바로 요때입니다. 자, 그 다음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드디어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래서 망원경으로 지동설을 입증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 동양보다 훨씬 늦었는데요. 고려보다 훨씬 늦었는데도, 어쨌든 유럽에서는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이 할판 인쇄술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 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파트인 종교 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기독교이지만 요거는 카톨릭과 구교인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나온 기독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교와 신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성당과 뭐 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크리스천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같은 이제 교회더라도 앞에 뭐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침례교회라든지 뭐 장로회라든지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파들이 있어요. 파들.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개신교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거는 기존의 이제 구교에서 엄청난 처절한 다툼 끝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종교로 새로운 기독교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종교 전쟁도 한 30년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배경부터 보면 중세 때 워낙 성직자들이 타락이 심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부패 이런 것들이 워낙 심했습니다. 봉건제에 좀 같이 속해 있다 보니까 마치 봉건 영주인 것처럼 막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빡쳤던 부분이 바로 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점이었어요. 요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고, 요 사람 생각은 성직자의 해석보다는 성서,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이제 다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싹 찍어서 뿌려버립니다. 인쇄해가지고. 그래서 인쇄술이 요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황에 도전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요거가 이제 30년 전쟁까지 막 이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 1555년쯤에 아우크스부르크 하이에서 이제 정식 종교로 드디어 이제 개신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인물이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뱅은 지금 스위스의 제네바에 새로운 이제 신정국가, 신에 의한 다스림,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던 아주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정설인데 이런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말을 들으면 전 아마 정말 막 살 것 같거든요. 뭐 예정돼 있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좀 달라요. 인간에 의해서 미리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도 칼뱅이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정설 때문에 이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좀 정당화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근대적인 윤리관, 직업 윤리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의 예정설은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본주의랑 좀 연결시켜서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학로 개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로 개척이라고 교과서에는 이런 명칭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용어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양의 입장에서 새로운 학로를 개척하는 것이지 동양의 입장에서는 침략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원래부터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몰랐는데 서양 애들이 자기들은 쳐들어오면서 이런 새로운 학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느니 이런 명칭도 다 좀 무시하는 게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교과서 나온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향신료, 그러니까 후추나 뭐 블랙골드라고 했죠. 후추나 뭐 정향이나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있는데 그런 거랑 비단 등 값비싼 동방의 산물이 이미 이 신학로 개척 이전부터 엄청 유명해져 있었어요. 근데 값이 너무 비쌌던 거죠. 왜냐면 이 지중해 무역을 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걸 꽉 잡고 있는 게 이슬람이랑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값이 비쌌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에 뒷받침되었던 것이 바로 황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제 먼 거리 항해도 가능해지는 기술력이 뒷받침된 것이고, 또한 이제 나침반이 사용됐다는 점이 굉장히 커요. 나침반은 송나라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슬람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이 신항로 개척하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게 된 게 사실은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나침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고요. 요 신항로 개척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섰던 것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서 가장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 물건들이 계속 오면 우리 계속 거쳐 유통을 거쳐 갈수록 값이 되게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이 지중해 무역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이 동방으로 가는 이 무역의 좀 이점을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래서 콜럼버스는 사실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파냐에서 이사벨 여왕이 되게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기도 했고, 바스코 다가마는 새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마젤란은 이제 원주민이랑 싸우다가 죽었고요. 그 부하들이 이제 세계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완성한 게 마젤란 요 파티였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작물이 유입되죠. 유럽에.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가 원래 목적이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비단, 면직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를 통해서 설탕, 담배,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게 생겼죠. 그래서 생활이 좀 풍요로워지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요 무역의 이점을 얻게 되는 건 일반 하층민들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공업을 업으로 하던 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엄청난 이점을 챙겼을 것이고, 실제로는 아메리카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물가가 폭등돼요. 그래서 가격이 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인플레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면서 실제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어쨌든 유럽 전체 이제 경제 규모적으로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빈부격차는 뭐 좀 다른 번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지중해 무역, 이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이제는 대서양으로 이제 유럽 무역 중심지가 이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상공업과 금융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 근대적 기업 형태가 이때부터 벌써 출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식민지도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물자들을 유럽은 다른 대륙에서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 자본주의 발달하는 발판을 좀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유럽이 대부분이 선진국이고 나머지 대륙은 유럽보다 좀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전되게 된 이유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 됐든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문명의 교류가 확대된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걸 이 원주민을 막 학살하고 막 마야 문명 이런 것들 막 파괴하고 막 잉카 문명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냥 사실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동서양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문명의 교류가 확대된 건 맞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파괴됐고, 원주민의 노동력 혹사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 뭐 이런 것들 뭐 문제는 너무나도 많았죠. 자, 그리고
자, 절대 왕정이 등장을 합니다. 유럽은 대체로 옛날부터 보면 되게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나타나긴 좀 힘든 구조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거쳐가면서 결국은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일단 사상적인 바탕이 되는 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신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약간 거슬리는데,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예전보다는 좀 무너졌다고 해도 여전히 신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강력한 존재고 인간 이상의 존재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권력을 빌어서 이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상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왕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바로 상비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항상 준비된 군대 이런 뜻인데, 이런 상비군을 항상 준비해 두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귀족이나 이런 애들을 제쳐버리고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두었습니다. 관리들을 전문적인 행정 관료들을 두게 되면서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삼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상비군이랑 관료제를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요때 되게 강조했던 것이 중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상공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흥 시민 세력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공업을 주로 무역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혜택을 막 몰아주면서 국가의 산업을 되게 보호해가지고 육성해서 이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왕권이랑 되게 결탁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왕이 필요한 돈을 요 신흥 시민 세력들이 왕에게 이제 서포트해주는 존재로 되면서 왕은 얘들을 또 보호해주고 국가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면서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봉건 세력도 좀 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시민층들이 더더욱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시기쯤에 근대 과학이 하나 발달을 하는데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이란 걸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거 자체로는 사실 뭐 법칙이 어떻고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현상을 중세 때 이럴 때는 다 그냥 이건 신의 뜻, 신의 의지, 뭐 신의 섭리,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간이 뭔가 과학적으로 풀어냈다는 것이죠.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힘으로써 뭔가 풀어내게 되면서 이제 신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다시 세상이 가는데 더더욱 이제 가속화를 시켜준 것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게 좀 서유럽이랑 동유럽이랑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몇 명 정도 해서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에스파냐에서는 펠리페 2세 이제 무적 함대, 스페인 뭐 축구 얘기할 때 뭐 무적 함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적 함대로 되게 바다의 무역권을 막 장악하고 있던 애가 이제 펠리페 2세 때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왕권 신수설이나 뭐 중상주의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런 절대주의의 모습을 보였던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주 대표적인 절대주의의 모범 국가, 롤 모델이 되는 건 바로 제가 이 사람의 아주 고운 자태를 볼 때마다 아주 토할 것 같은데,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아주 절대적인 왕권을 누렸던 인물인데, 요 사람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일단 레깅스의 하일만 봐도 좀 그렇죠. 전
별론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태양왕, 나는 스스로 태양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절대주의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리고 막 식민지에다가 뭐 동인도에서 이런 거 건설하면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엄청난 영국의 번영을 가져왔던 때가 요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사람 한 말도 좀 멋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근데 남자 많았어요. 자, 그 다음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좀 보면 얘들은 서유럽이랑 조금 모습이 다른데 군주 자체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계몽군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몽군주가 개혁을 되게 주도하면서 계몽 절대주의 형태를 띠면서 발전한 것이 바로 동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은 서유럽보다는 훨씬 조금 문화적으로나 되게 뒤처진 떨어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군주가 직접 자기가 엄청나게 깨어 있으면서 개혁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뾰트르 내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멋있어요. 서유럽의 문화나 이런 제도 그리고 기술, 산업기술 이런 걸 좀 배워오고 싶어서 직접 진짜 그냥 자기가 한 공장에 그냥 인부로 이제 위장 취업해가지고 실제 막 기술 배우고 막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황제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러시아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 도시를 이제 건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한때 전 유럽 거의 전 세계를 제패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문을 누렸던 게 이 오스트리아죠. 합스부르크가. 그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 여왕인데요. 중앙집권화도 하고 근대사는 육성하면서 굉장히 계몽군주로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프리드리 대왕 때 뭐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슐레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성장시켰던 때가 요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이런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얼음을 급하게 먹었는데 계속 기침이 나네요. 자, 그 다음 계몽사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엄청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수업 때는 그냥 가볍게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그런 사상이 계몽사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꿈에서 깨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아주 무지하고 목매하고 이런 것들, 미신에 너무 의존하고 이런 것들, 비이성적이었던 아주 불합리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깨어나자 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을 다 개혁하자, 다 깨어나서 다시 이제 인간 중심, 이성에 맞는 정말 합리적인 그런 문화가 만들자라고 하는 게 계몽사상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런 사상이 이제 결국 발달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계몽사상 자체가 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계몽사상가가 저는 몽테스키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권분리 만든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 그런 거랑 또 이제 뭐 볼테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신앙, 언론의 자유 이런 걸 막 자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소,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혁명사 할 때 2학기 때 다시 자세히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국민 주권을 얘기한다든지 뭐 저항권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사회개혁론이란 게 있거든요. 사회개혁론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막 주장하기도 하는 게 요 계몽사상 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딱 정말 마지막 요 끝에 딱 걸려있는 게 계몽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사상이 발달이 되면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진도 끝나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